네, 안녕하세요. 국어 자료 강독 3주 1차 시 수업 영상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냈죠? 네, 이번 주는 이제 본격적인 그 내용들도 좀 더 진입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간단한 과제 같은 것도 이제 부여받게 될 거예요. 과제 내고 싶진 않지만 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교육부 자체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이제 공지를 늘 참고를 해주도록 하고요. 이게 일단은 어, 언제까지 영상 강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 월요일 날 보통 한꺼번에 업로딩을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워낙 과목을 여러 개 맡다 보니 조금 혼란이 있어서 의문원 수업에 강독 영상을 올리는 일도 있고 해서 화요일 날 영상은 원래 수업이 화요일로 화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화요일로 올리는 걸로 한꺼번에 3차시 영상이 화요일 날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아마 PPT 자료는 월요일 날 이미 올라가 있는 걸로 올라갔기 때문에 확인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오늘은 지난 그 두 번째 PPT의 6쪽 이제 본격적으로 훈민정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번 학교에 강의가 4과목이나 되는데 대학원 포함해서 문예창작 연계전공의 한류어 언어라는 강의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한류가 뭐냐, 또 한류 상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최초의 한류 상품이 훈민정음이 아닐까 해요. 지금 뭐 예를 들면 K-팝이나 뭐 K-드라마, 뭐 K-무비 같은 것들이 좀 더 대중적으로 어떤 파퓰러한 대중문학의 측면에서 뭐 환호를 받고 있다면 훈민정음은 소위 지식인 계층에서 제일 먼저 한국의 최고의 문화 상품이자 한국뿐 아니라 인류 문화의 그런 발명품으로 인정받았던 것이 훈민정음이죠. 우리가 공기처럼 사용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문자인지 잘 모르는데 뭐 중고등학교 때도 배웠겠지만 실제적으로 좀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더 접근해 보도록 하죠. 6쪽에 보면 이제 프리샘슨의 그 라이팅 시스템스라는 그런 책의 한 부분을 인용을 해놨어요.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서구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고 서구 사대주의가 있지요. 20세기 이전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중화 사상이 있었다면 우리가 식민 지배를 거치고 6.25 전쟁,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미군의 신탁 통치를 받게 되고 또 뭐 당연히 문화사적으로 서구의 식민지 침탈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문화, 그 속에 포함된 학문, 그 안에 포함된 국어학, 국문학조차도 서구의 기준에서 평가받고 해석되고 했던 것들을 부인할 수 없어요. 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세대가 선생님 같은 혹은 선생님 이전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은 훨씬 더 뭐랄까요, 국가적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 세대라 부럽기도 합니다. 또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영어로 써놓은 것은 과거에도 이렇게 한글이 훌륭한 문자라니 라는 평가를 서구의 평가에 근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지금 우리가 뭐 굉장히 뭐 특히 요번 뭐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처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역시 서구의 평가에 우리가 많이 의지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샘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문자론 학자예요. 문자론 학자고 뭐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1985년에 그 문자론 책에서
한 챕터를 할애하면서 한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이전에 그 1960년대 여기 안에 이미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50년대 이후 이제 한글이라는 문자는 사실 서구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제 알려졌는데, 그러다 보니 아주 매력적인 문자로 아니 뭐지 이런 문자가 이렇게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쉬운 영어지만 뭐 Korea is a, 너무 재밌어요. Very small and very distant country. 네. 허미트 킹덤 얘기해줬잖아요. 은둔의 왕국. 근데 이 나라는 a country of great significance for the linguistic. 언어학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그 가치를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 그 15세기 한국어에 창조를 했다. 그래서 the use of his countrymen, 오로지 백성들에서 wholly original and quite remarkable. 정말 창의적이고 정말 눈에 띄는 phonographic script,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음소 문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한글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것은 이제 described as perhaps the most scientific system of writing in general use in any country. 라이샤워라는 사람이 이제 1960년에 쓴 역시 이제 Korean Grammar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라이샤워는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한국어를 외국인들이 읽게 바꾸는 로마자 표기법 로마니제이션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라이샤워 로마니제이션법을 이제 만드는 토대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뭐 굉장히 두꺼운 코리안 그래머라고 하는 단순하게 문자뿐 아니라 한국어 문법 체계 전반에 대해서 소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블루오션으로서의 한국어와 뭐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그야말로 눈썰미 좋은 대단한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1960년이에요. 60년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나이 밝혀야 되는데 66년생인데 그야말로 정말 못 살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최빈국.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런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걸 소개하고, 또 좀 더 simply as the world best alphabet, 보스라는 사람,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세계 최고의 문자다. 잠호 문자, 알파벳이라는 것은 ABC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호 문자, 음소 문자를 말하는 것이고, 한글, 여기 지금 한글이라고 한 이런 표기, 이게 라이샤워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로마니제이션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 표기법하고는 상당히 다른데, 이제 그거는 우리 학자들이 만든 것이고, 미국에서는 이 라이샤워의 로마자 표기법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Must unquestionably rank as one of the great intellectual achievement of humankind. 너무나 그야말로 정말 대단한 평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문자가 아니라 휴먼카인드, 인류의 최고의 지적 산물이다. 어때요? 최고의 한류 아닌가요? 최고의 한류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 한류와 언어를 새로운 내가 해보지 않은 걸 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꾸 한류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또 기억해둬야 할 것은 챕터 7에서 A Feature System Korean 한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feature syste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feature이라고, feature라는 게 이제 FEATURE, feature가 언어학적 용어로 자질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참고서에는 있기는 한데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음서보다 더 분석의 단계가 좀 더 한 단계 더 깊은 거예요. 말하자면 더 발전된, 음서보다 더 분석을 한 거죠. 분석을 더 해낸다는 것은 더 한 단계가 높은 거예요. 원자, 뭐 분자보다 원자, 뭐 원자보다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요즘 나는 뭐 그게 계속 더 중성자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음소보다도 더 분석을 한 그런 단계를 피처. 근데 피처 시스템이다. 단순한 포노그래픽 라이팅이 아니다. 단순한 음소 문자가 아니라 이것은 음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자질 문자 체계다. 이런 주장을 샘슨이 합니다. 네, 샘슨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소개를 조금 서구 중심적인 평가를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아직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좀 선생님 세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지금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뭐 다른 그 라이팅 시스템 책도 좀 소개해주고 그렇게 될 텐데, 뭐 한글이 훌륭한 문자니 어쩌니 언어학자들은 그런 거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훌륭한 문자고, 그 사람들 최근에는 어디에 주로 관심을 갖냐면 세종의 언어 철학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문자 이름 속에 문자를 만든 철학을 가진 유일한 문자.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알파벳 기억나요? 알파와 베타의 문자였던 거잖아요. 근데 알파벳이 됐죠. 한자도 뭐냐면 한나라 한족이 쓰는 글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거예요. 라틴자, 라틴 민족이 쓰는 문자. 근데 한글은 우리가 한글이라고 주시경 선생이 붙였지만 훈민정음 뭐죠? 백성을 가르치는 발음소리. 이 문자를 만드는 기본 철학. 세종의 애민정신, 훈민정신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서구의 학자들은 놀라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또 한번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샘슨이 앞서 말했던 그 샘슨이란 학자가 그 문자 분류도에서 한글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좀 그림이 흐리긴 한데 어때요? 여러분들 쭉 보면 아이고, 네, 선생님도 PPT를 같이 보고 있어서 라이팅 시스템에서 여기 포노그래픽이 지금 그림의 오른쪽에 맨 끝에 있잖아요. 거기에 syllabic, segmental, picture. 실라빅이 가나 문자죠. 그 다음 세그멘털은 분절음 단위니까 자음 모음 단위니까 알파벳 전형적인 이제 로마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피처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본 거죠. 근데 한국의 학자들은 그냥 별로 피처럴에 대해서 그렇게 호응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왜 피처럴인가는 나중에 이제 가회계 원리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샘슨의 그 문자 분류들을 하나 소개를 했고 다음 페이지 드디어 이제 한글의 창제 부분에 나오게 되었네요.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종 25년인 1443년 12월 세종은 1450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세종이 이것저것 추구기도 만들고 뭐 얼마 전에 최민식하고 나온 그 코로나 바이러스 직전에 선생님도 봤는데 그 천문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굉장히 괜찮아요.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근데 그런 거 만들고 신나게 바쁘게 딴 일 하다가 말년에 이런 일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세종이 즉위하고 정확하게 지금 내가 기억을 못하는 즉위하고 한 10년쯤 지났나? 경상도 쪽에서 이건 존속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알고 있지만 지들끼리는 형이 동생도 죽이고 지 아버지인 이방원이가 방번이 방석이도 죽여놓고 뭘 깜짝 놀래 하지만 사실은 유교를 국시로 한 국가인데 유교 국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야말로 부모 자식 그 다음에 신화와 임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국가인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생각했죠. 왕가에서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나. 또 워낙에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는 백성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책은 그림을 곁들여서 그림이 주예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원래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한자로 다 써 있죠. 그런데 이제 그림을 통해서 부모를 어떻게 모시고 임금에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알려주는 책인데 그거를 이제 백성들이 좀 쉽게 접해서 인간의 도리를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간단히 말하면 백성교육, 지금으로 말하면 시민교육, 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의 말년에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들어봤겠지만 그 당시는 중국 중심의 세상이잖아요. 지금도 크게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코로나는 전 세계를 휩쓸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배반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아마 단 한 번도 자기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중국의 속국, 제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 아니잖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제후국, 지배하는 제후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독립된 국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러면서 더 오랜 세월 받들고 살다 보니 이제 중화산상을 갖게 되고, 그 사상에 좀 잘못된 면이 소중화 사상 뭐 이렇게 해서 우린 소중하다. 그래봐야 중국은 우리를 동쪽 오랑캐밖에 취급을 안 하는데도 어찌되었건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 당시에는 어떠냐면 조선의 세자를 책봉하거나 임금을 인정하는 게 당시 명나라가 있었거든요. 명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문자를 새로 만들어요. 오랑캐만 하는 짓이죠. 지난번에 한번 말을 했지만 거란 여진처럼 우리와 같은 알타의 계통의 민족들이 한자를 빌어서 찾아하여 자국의 문자를 만든. 그래도 오랑캐들만 한자를 쓰지 않았다. 한자와 한문을 그대로 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시절인데 양반들조차 사대부들조차 임금이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 세종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편전 학자들과 함께가 아니라 지편전 학자들은 나중에 뒤처리를 했어요. 반포를 하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반발하는 거 이제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때 지편전의 학자들, 그 중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소장학파들, 젊은 학자들이 이제 도와줬죠. 그래서 사실은 세종 친제입니다. 세종을 도와주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왕자와 공주, 옹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일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수양대군, 그리고 왕세자였던 문종, 그리고 여러 가지 공주나 옹주들이 이제 아버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세종은 뭐 이 사람은 공부밖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가르치고 자기 애들 가르치고 과학도 하고 뭐 수학도 하고 정말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거든요. 세종 당시에는 여러분들 신하들이 칠정산이라는 일종의 2차 방정식 정도 되는 수학 시험 봤어야 돼요. 대단한 임금이죠. 대단한 임금. 그랬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문자를 새로 만든다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종과 조선을 흔들 만큼 심각한 문제여서 정말 조용히 준비하다가 말년에 이제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1443년 12월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1446년 세종 28년에 이제 반포를 하게 돼요. 창제와 반포 사이에 3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제를 하고 이 3년 사이에 지편전 학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세종이 25년에 나 한글 만들었어. 한글이 아니죠. 훈민정음 만들었다. 사실 훈민정음이란 이름도 언문을 만들었다. 사나울 언자인데 어쨌든 뭐 글을 문자를 새로 만들었다니까 신하들이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당시 부재하겠던 그 최만리가 반대 상소를 합니다. 반대 상소를 하고 뭐 하옥을 시키고, 근데 뭐 그렇게 오래 시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세종은 굉장히 인자한 사람인데 신하들한테 크게 화를 냅니다. 너희 임금이 하는 것에 어떻게 그렇게 반발을 하느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쨌든 무마를 하고, 그 3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이제 신숙주로 박백년, 이계, 성삼문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문자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설명서가 있어요. 이제 설명서를 만드는데 그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3년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세종실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뒤에 번역이 다 있죠. 그래서 10월 상 친제 업문 28자 기자방 고전 분이 초중종성 뭐 합지연후 내성자, 네, 뭐 그래서 범우 문자금 본국이여 개 가득이서 자수관요 전한무궁 시위 훈민정음, 뭐 국어 자료 강독이 한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그냥 한번 읽어본 것이고 한문을 내지는 않습니다.
번역도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상께서 친히 업문 28자에서 친제라는 것이 실록에 이미 나와 있고요. 네. 글자는 고전을 보떴다.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라고 해서 혹시 여러분들 대탈출이라는 거 보아요? 거기 보면 그 전자, 고전자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긴 글자를 말을 해요. 정방형의 그런 한자에는 여러 가지 서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본떴는데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뉘어 있어 합한 연후에 글자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무릇 문자, 보통 문자가 한자예요. 그래서 그럴 문만 쓰면 한문이 되고 사나울 언자를 써서 언문하면 우리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사나운 글이야. 스스로 비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글자는 비록 간요하지만 전환이 무궁하다. 이를 훈민정음이라 한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한글의 기본적인 특성은 일단 모음자, 자음자가 따로 있는 가장 발달한 음소 문자다. 자질 문자라고 샘슨이 시켜줬지만 실제로 국어학계에서는 그냥 음소 문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창제 과정에 특이성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문자의 발달 단계를 배웠죠. 자, 고대의 페니키아 문자, 그 다음에 수메르인들의 서령 문자, 다 배웠어요. 알파벳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정확하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냥 문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돼서 정착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우리 문자는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기록도 다 나와 있고 그 만든 과정에 대한 설명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창제 과정의 특이성이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발명품이다. 발명품에서 그래서 그 앞에도 나왔지만 가장 지적인 인벤션이다. 이런 이야기를 인류가 만드는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한글의 특성을, 그러니까 창제 과정의 그 특이성 외에도 조직성, 과학성, 독창성. 네, 조직성은 기본자를 만들고 그에 근거해야 2차 제자를 이원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음을 만들 때는 획을 하나씩 더하는 가획의 원리,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음을 만들 때는 기본 글자에 아의가 있죠. 그래서 초출, 제출. 있지만 기본적으로 획을 하나씩 더하는 건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자음자, 모음자 할 때 다시 배울 테니까. 그 다음 과학성은 여러분들 다 아는 발음기관을 상형한 것. 자음만 그렇고요. 모음은 발음기관 상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 안에도 음성학적인 지식이 들어가 있지만 자음하고는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서구의 학자들은 일단 그 자음을 보고 허걱했죠. 이게 뭐지? 이렇게 됐어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문자가 혀의 모양을 본떠서 우리 앞에서 상형 문자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꽃을 상형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발음 기관을 상형을 한 거예요. 이게 뭔 일이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성. 독창성은 음절 구조에 근거한 문자의 창제예요. 네, 이거는 그 밑에 모아쓰기와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자음자 따로 있고 모음자 따로 있죠. 여러분 지금 알파벳 한번 써볼래요? 알파벳 어떻게 돼? A, L, P, H, B, P, H, A, B, T 이렇게 자음, 모음, 자음 쫙 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풀어쓰기라고 하는 거예요. 한글은 어떻게 돼요? 풀어쓰기예요? 아니죠. 우리들은 모두 한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해요. 우리 지금 교재에서는 여러분이 산 교재에서는 모아쓰기를 묶어쓰기라고 표현했는데 똑같은 표현이에요. 모아쓰기를 좀 더 일반적으로 쓰는데 이제 여기 고영근 선생님께서는 이제 묶어쓰기라는 용어를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이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음절을 안다는 거죠. 음절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훈민정음에는 초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어요. 초성이 이제 자음에 해당하는 것이고 중성이 모음에 해당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선생님 이름 김해도
초성, 자음, 중성, 모음. 그럼 미음은 초성인가? 아니죠. 여러분도 처음 초찬을 알잖아요. 그 김자 미음은 종성이잖아요. 한글에는 종성자가 따로 없어요. 종성자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안 써도 돼요. 뒤에 또 다 있어요.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해서 종성자는 초성자를 다시 쓴다예요. 이게 왜 음절에 대한 인식이냐고요? 자, 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각이라고 하는 단어. 자, 초성의 기억과 종성의 기억의 발음은 같아요? 달라요? 네, 여러분들 모두 선생님 뭔 소리라는 거예요? 같죠? 네, 같으니까 하나의 문자 기억이 배당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했으면 세종 미쳤나 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게 무슨 좋은 문자야.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 이제 중국의 우리가 이제 그 음운론이라고 하는 음성 음운론이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중국의 경우에는 종성과 초성의 등가성을 몰랐어요. 네, 등가성을 몰랐는데 세종은 초성과 종성의 등가성을 알았어요. 뒤에 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4주차 정도에 다시 나올 얘기예요.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음절 구조에 근거해서 문자를 모아쓰기를 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표음 문자를 표의적으로 사용하는 문자 운용의 방식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표의 문자는 한자잖아요. 한자랑 섞어서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지장이 없고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만약 꽃이라는 단어를 풀어 쓴 경우와 꽃을 모아 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표의 문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상형 문자에서 비롯되었죠. 상형 문자는 뭐죠? 그림이에요. 그림. 그러면 표의 문자는 그림적 속성이 많을수록 표의 문자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꽃을 풀어 쓰는 것과 모아 쓰는 것 중 어느 게 더 눈에 그림처럼 확 들어오나요? 분명히 모아 쓴 게 훨씬 시각적으로 단일성을 가져서 잘 보이게 되죠. 그래서 모아쓰기, 음절 단위로 모아 쓴 것은 표음 문자를 표의적으로 사용한 그런 아주 중요한 사실 이렇게 쓰는 언어, 그러니까 문자가 이렇게 쓰는 문자가 없어요. 없어요. 네, 이것도 이제 다시 뒤에서 한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좀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자와 글자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letter라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문자, 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에서 문자와 글자는 구별해서 써야 돼요. 여러분들 대학 들어오거나 혹은 수업 시간에 그 강의 시간에 시험 보거나 할 때 뭐 500자 이내로 쓰라 그러면은 어떻게 카운팅해요? 김 그러면 하나 세 글자예요? 500자 세 자예요? 아니죠. 김이 한자죠. 갑자기 무릎을 팍 치게 되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는 음절자 하나. 자, 김경아는 세 글자예요. 그런데 김경아를 구성하는 문자는 몇 개가 있죠? 8개가 있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문자는 기억,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아야어여 따로따로 말하는 것이고 글자는 음절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음절 개념이 아주 익숙하죠. 네, 문자를 음절 단위로 씁니다. 자, 그래서 한글의 중요한 특성들을 알아봤어요. 네, 오늘 조금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점점 더 얘기할 것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자, PPT 세 번째 PPT의 2페이지, 네, 국어자료 강독 3, 그 다음에 2페이지. 자, 훈민정음의 명칭 얘기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이라는 얘기를 하면, 선생님 그거 문자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훈민정음이라 불리는 대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문자 체계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자 체계로 생각하는 후에 주시경 선생이 큰 글이라는 의미의 한글로 명칭 변화를 시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이게 바로 1446년에, 자, 창제는 1443년이고 반포가 46년이었죠. 반포는 백성들한테 이제 설명서와 함께 이제 문자를 이제 배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 체계를 해설한 책이 바로 해례본이에요. 한문으로 됐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한글이, 훈민정음이 한글이 새로운 문자고 한자가 익숙한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설명서를 쓴 거예요.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만, 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아까가 아니군요. 네. 좀 전에 말했다시피 그 이제 뭐 신숙주나 박팽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함께 지편전 학자들이 함께 만든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안에 초성, 중성 이런 글자들의 제자 원리, 글자를 만든 제자 원리나 이런 것들을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는 훈민정음 언해본이에요. 아까 언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언문으로 번역을 한 그런 본이에요. 근데 훈민정음 언해본은 해례본과는 달리 그 이제 단행본이 없어요. 단행본이 없고,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제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하지, 아주 희귀본이에요. 귀한, 이게 여러 가지 이본이 없고. 자, 언해본은 한문 해례본의 예의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국지음. 그 부분인데, 예의 부분만을 번역하여 월인석보 권일의 권두에 실어 놓았어요. 권두라는 책의 첫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내가 이 예의 부분을 읽게 될 거예요. 자, 이 언해본은 여러 이본이 있지만 단행본은 없어요. 단행본은 없고, 이제 월인석보라든지 다른 불경 언해들을 이제 언해니까 이제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한글을 먼저 알려줘야 언해본을 읽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앞에 항상 간단한 한글을 읽는 법에 대한 소개가 붙어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불경 언해들을 15세기에 많이 간행을 하는데, 그 불경 언해를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해 놓은 거를 읽으려면 한글을 봐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 한글 설명 부분을 앞부분에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단행본은 없고 이제 다른 책들 앞쪽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 1459년 세조 5년에 간행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고, 바로 이 부분이 국지엄, 나란 말씀이. 그러니까 국지엄이 원래 한문 부분이고 해례본의 한문 설명서 부분에 있는 것이, 그거를 이제 언해하는 것이 나란 말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같이 읽게 되는 그 부분입니다. 네. 해례본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다음 2차 시 수업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2차 시에서 봐요. 수고했습니다.